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43세의 여성입니다. 저는 5년 전에 남편과 헤어졌어요. 저희 부부가 갈라선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성격 차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대수냐고 물으실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 연애를 할 때는 몰랐던 서로의 단점과 숨기고 있던 본성이 드러나서 다투기도 하고 심하면 헤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있으니까요. 그러니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헤어진 게 무슨 엄청난 일이라고 이곳에 글을 올리냐고 물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격 차이란 형식적인 이유일 뿐이고,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저와 친정 식구들에게 어떤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지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에는 온갖 사탕발림으로 저를 현혹시킨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자 숨기고 있던 발톱을 드러내서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었고, 제 가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당한 고통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털어놓고 작은 위안이라도 얻으려고 해요. 두서없는 넋두리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식당을 하는 엄마와 사업을 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위로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한 형편에서 자랐고, 언니와 저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다정하고 사이가 좋은 자매였습니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남다른 자질을 보였어요. 아마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언니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음악 수업 중에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딱 한 번 들은 곡을 그대로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현주야, 너 피아노 배웠니? 라고 물었는데 언니는 피아노를 전혀 배운 적이 없었어요. 피아노 치는 건 배운 적은 없지만 그냥 들으면 다 칠 수는 있어요. 선생님은 언니가 가진 음악적인 재능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엄마는 언니가 피아노 레슨을 받도록 했어요. 언니는 피아노를 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까다롭고 어려운 곡도 몇 번 연습한 뒤에 무난하게 연주를 할 정도였죠. 그래서 피아노 콩쿨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상을 타오곤 했답니다. 집에서도 일찌감치 언니는 음대를 보내서 피아노를 전공하게 만들 계획이었어요. 언니를 위해서 엄마가 피아노를 사주자 언니는 밥 먹는 것도 있고 밤낮으로 피아노에 미쳐서 살았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으면 뭔가에 이끌리듯이 베개를 들고 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혜주야, 잠이 안 와? 언니가 피아노 쳐줄까? 저는 저녁이 되면 언니가 치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손가락이 저리고 아프더니 나중에는 잘 펴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언니가 너무 무리를 하며 피아노를 쳐서 손가락이 혹사를 당해서 통증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니에게 피아노 연습을 중단하라고 말했지만 언니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엄마에게 달려와서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울먹였어요. 엄마는 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어요. 이름도 희한한 이 병은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병으로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힘줄이 자극을 받아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억지로 펴면 잘 굽혀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고, 손가락을 펼 때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은 저항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피아노 치는 걸 중단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신경이 손상되어서 영영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의사의 말에 겁이 덜컥 난 언니는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어 달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된 언니는 계속 피아노를 쳤는데 곧 다시 재발했고, 그때마다 격한 통증과 손가락 마비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언니에게 가급적 피아노를 치지 말라고 권했지만 언니는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와 엄마는 재발과 치료를 되풀이하는 언니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단독 발표회를 준비하다가 병이 다시 재발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통증을 참으면서 대학 시절 마지막 발표회를 멋지게 장식하려고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회 당일에 뜻밖의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언니가 신들린 듯이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갑자기 멈춘 겁니다. 언니의 왼쪽 손가락들은 부들부들 떨리면서 건반 위에 멈춰 있었고 언니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마비 증상이 왔던 거예요. 언니는 다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는 더 이상 손가락을 혹사시키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음악대학을 졸업한 언니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피아노 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피아노 학원을 하면 당연히 피아노를 쳐야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 밤을 새면서 무리하게 연습을 하는 일은 없어서 손가락이 혹사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평범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까지 무엇 하나 특별한 것 없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1년 동안은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단순하고 지루한 일상들을 반복했어요. 그러다 2학년이 되자 제 생활에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여행 동아리에 가입하자는 말을 했어요. 혜주야, 우리 여행 동아리에 같이 가입하자. 여행 동아리? 그런 거 너무 흔해. 나는 여행은 단체로 몰려다니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이 여행 동아리는 아주 특별해. 잘 알려진 곳을 찾아다니는 여행 동아리가 아니야. 친구는 그 동아리가 단순한 여행 동아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숨겨진 오지나 잘 알려지지 않는 명소를 주로 탐사하는 동아리였지만 폐가나 괴담 속 등장하는 흉가 같은 으스스한 곳을 직접 탐사하고 조사하는 게 주 활동적인 공포여행 동아리라 했고 그 동아리는 작년에 생긴 신생 동아리라고 했어요. 저는 공포여행이란 말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매일이 똑같은 지루한 생활을 하다가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오싹하고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어려서부터 저는 겁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난히 겁이 많고 소심했던 언니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서 밤에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가야 하면 언니는 꼭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지금이야 집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저와 언니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의 할머니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었고 밤이 되면 불빛도 없이 조용해서 무서웠어요. 혜주야, 나 화장실 갈 건데 같이 가. 나 무서워. 그러면 저는 언니를 따라서 화장실에 가서 언니가 나올 때까지 마당에서 보초를 서곤 했어요. 그때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뒤뜰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언니의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언니를 놀라게 해서 겉보 언니가 울게 만들기도 했어요. 하여튼 색다른 경험과 자극을 원했던 저는 친구와 함께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회장은 뭔가 독특한 느낌을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한 남자 선배였는데 코수염을 기르고 중절모를 쓰고 다니는 특이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고 나니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저 평범한 오지 탐험을 하거나 흉가 체험을 한다고 해도 낮에 가서 둘러보고 밤이 되면 멤버들이 전부 모여서 마당에서 캠핑을 하면서 놀다가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거 몸이 떨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공포 체험을 원했던 제게는 시시한 장난 같았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되자 회장인 선배는 강원도 오지에 있는 버려진 폐가 탐험을 할 거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원자를 모집했어요. 선배는 처음부터 저희들에게 겁을 팍팍 주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탐사를 하게 될 폐가는 지금까지 갔던 곳하고는 차원이 다른 곳이야. 내가 그 흉가에 얽힌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자신 없는 사람은 포기해 라고 하면서 강원도의 산골에 있는 버려진 폐가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었습니다. 원래 그 집은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자주 찾아오던 단골 손님인 젊은 부부와 주인 내외 사이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손님 부부 중에 남자와 펜션 주인의 아내가 눈이 맞았던 겁니다. 둘은 주인 몰래 바람을 피웠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남자와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살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여자는 정신 이상을 일으켰고
주인은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해요. 펜션은 팔려고 내놨지만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집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펜션은 흉가로 변해갔고 밤이 되면 처참하게 살해당한 남자와 주인 아내의 영혼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저는 선배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흉가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했어요. 강원도로 출발해서 흉가에 도착한 저희 멤버들은 낮에 그 흉가를 둘러보았어요. 산기슭에 있는 외진 흉가는 낮에 봐도 뭔가 음침했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탐사를 마친 저희들은 산을 내려와서 숙소로 예약한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선배는 밤 12시에 흉가로 출발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 다른 일행들은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펜션의 주인 아줌마가 저를 불렀어요. 학생, 정말 그 흉가에 갈 생각이야? 거기 가면 안 돼. 큰일 나. 주인 아줌마는 작년에도 대학생 둘이 겁도 없이 한밤중에 그곳에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해서 119가 출동했다는 말을 하면서 제게 겁을 주었어요. 그 흉가에 갔던 대학생 커플은 둘 다 몇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낮에도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각 밤 12시에 저희들은 흉가로 출발을 했고 흉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선배가 제게 지하실에 같이 내려가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심코 선배와 같이 삐걱대는 소리를 내는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제가 지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문이 쾅 소리를 내면서 닫혀 버렸어요. 깜짝 놀란 저는 돌아서서 문을 마구 두드렸지만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선배, 문 열어요. 빨리요, 문 열어요. 지하실에 갇혀버린 저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서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는 너무 무서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때 지하실의 문이 활짝 열리고 밝은 불빛과 함께 등장한 건 생일 케이크를 든 선배와 다른 동료들이었어요. 혜주야, 생일 축하해. 그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모두 회장인 선배가 제 생일을 위해서 다른 멤버들과 짜고 꾸민 깜짝 이벤트였어요. 사실 그 집은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진 흉가가 아니라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고 팔려고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2년 넘게 방치된 빈집일 뿐이라고 했어요. 선배와 동아리 멤버들 그리고 펜션 주인 아줌마까지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꾸민 한바탕 쇼였다는 걸 안 다음에도 놀란 제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그날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겪은 공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날 선배는 저를 위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면서 제게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그 전부터 선배가 제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지한 고백을 직접 듣게 되니 저는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선배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건을 한 가지 내걸었어요. 선배가 코수염을 깎으면 우리 사귀는 거 생각해 볼게.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저는 동아리 방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가 코수염을 말끔히 밀어버렸고 트레이드 마크처럼 쓰고 다니던 중절모도 벗어 던진 겁니다. 혜주야, 난 약속 지켰다. 그날부터 저희들은 커플이 되었어요. 제가 선배와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니에게도 애인이 생겼습니다. 언니의 애인은 바로 피아노 학원에 새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 아들이었어요. 건물주는 처음부터 예쁘고 세련된 피아니스트인 언니를 며느리감으로 점찍어 두고 있었다고 해요. 피아노 학원을 개업할 때부터 언니에게 접근해서 호구조사를 시작하는 건물주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임차인에게 관심이 많은 성격이라고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신가? 네, 두 분 다 모두 계세요. 그렇구만. 혹시 원장님이 사귄 남자가 있어?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건물주는 언니를 원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사생활을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해요. 언니가 다른 임차인들에게 들은 말에 따르면 건물주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바로 반말을 하는 꼰대 같은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건물주는 대부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임차인들에게는 반말로 함부로 대했는데
언니에게만은 항상 웃으면서 말을 놓았지만 원장님이라고 깍듯하게 불렀다고 해요. 건물주는 언니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언니의 호감을 얻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임차인들에게 언니를 며느리로 맞아들일 생각이라고 소문까지 내서 언니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더니 결국 자기 아들을 만나보라고 졸라댔다고 해요. 원장님,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야. 아주 성실하고 똑똑한 놈이야. 내가 보니까 원장님하고 같이 살면 딱이란 생각이 들어서 이러는 거야. 서로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니까 한 번만 만나봐. 네, 선생님 말씀은 감사한데 전 아직 남자 사귈 생각이 없어서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일 모레면 30인데 연애를 할 생각이 없다니. 혹시 원장님 독신주의인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됐어. 두말할 거 없고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내. 알았지? 건물주는 싫다는 언니의 말을 무시하고 맞선 자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언니로서는 건물주가 저렇게 안달을 하니 그의 아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도 내심 어떤 남자가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짝 궁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별반 기대 없이 체면치레로 건물주의 아들을 만났는데 첫눈에 그만 반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아들은 회계사라고 했고 얼굴도 훤칠하게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해요. 건물주 아들도 언니를 마음에 들어 했고 둘은 1년간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저는 취업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그냥 식당 일이나 돕다가 선배와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너희 둘이 곧 결혼을 할 건데 괜히 직장 다닌다고 애쓰지 말고 식당 일이나 도와. 어차피 나중에는 네가 물려받을 건데 지금부터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선배가 직장을 구하면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선배는 직장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동안 준비를 했지만 시험에는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처음에 선배는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제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혜주야,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장모님한테 말해서 1년만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봐. 선배는 자기가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고시원 반값과 학원비, 그 책값, 생활비까지 제게 의존하려고 들었어요. 선배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사정을 잘 아는 저는 어차피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선배가 잘 되어야 저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에게 사정을 말하고 1년 동안 선배의 생활비를 전부 대줬어요. 그런데 선배는 공부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거나 술만 마시고 다녔어요. 선배, 공부는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알아보니까 학원도 잘 안 나간다고 하던데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혜주야, 내가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가 있니? 가끔씩 바람도 쐬고 술도 마시면서 기분 전환을 해줘야 하는 거라고. 이번에는 꼭 붙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잔소리를 할 때마다 선배는 큰 소리를 치면서 합격을 장담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2번이나 연속해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번째 실패한 다음에 저는 선배에게 당장 공무원 시험을 때려치우고 어디라도 직장을 구하라고 했어요. 선배, 이제 공부는 그만둬. 선배하고 공부는 안 맞는 것 같아. 월급을 얼마를 받든 어디라도 들어가서 취직해. 그리고 우리 빨리 결혼하자. 난 절대 백수하고 결혼할 마음은 없어. 알았어, 혜주야. 나도 직장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어. 2번의 실패를 겪자 선배도 기가 많이 죽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는 지인의 소개로 작은 유통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이 생기자 몇 달 뒤에 저희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선배와 저의 행복했던 신혼생활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돌연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유통회사하고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대리점을 찾아다니면서 굽신거리기도 싫고 영업 실적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신물이 나. 그럼 이제부터 뭘 할 생각이야? 그냥 장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우리 달라고 하면 안 될까? 남편은 웃으면서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을 물려받아서 운영하자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식당을 제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건 엄마가 은퇴를 한 뒤의 이야기였고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직장을 다니기 싫으니까 엄마 식당을 물려받아서 그냥 놀고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식당을 달라고 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제 보니 당신 식당 운영을 핑계로 그저 놀고 먹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꼴은 내가 절대 못 봐. 아니야, 놀고 먹다니. 당신도 생각을 해봐. 그 식당 어차피 처형이 아니라 당신이 물려받기로 약속되어 있다면서. 어차피 받을 거 일찍 받아서 운영하는 게 100번 현명한 거 아니야?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야.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재취업을 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어요. 점심때가 되도록 퍼질러져 자다가 대충 밥만 먹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집에 오는 일상을 몇 달째 반복하면서 전혀 직장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둥거리는 남편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웃으면서 제 말을 무시했어요. 결국 제가 남편에게 져서 엄마를 찾아가서 식당에 대한 말을 꺼냈어요. 엄마도 제 말을 듣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나 참 사내 놈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대놓고 처가덕을 보겠다고 덤비는 거냐? 엄마는 남편의 한심한 행동을 듣고 혀를 찼지만 식당을 물려주지는 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김서방이 하는 짓을 보니 지금 너희들한테 식당을 물려줬다가는 1년도 못 가서 거덜내고 말겠다. 그런데 김서방이 죽어도 직장 생활을 안 하겠다라고 하니 우선 식당에 나와서 일하라고 해라. 엄마, 식당에서 그냥 일하라고 하면 그이는 안 하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식당 일을 하는 거 봐서 물려줄 거라고 해. 엄마는 일단 남편에게 식당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 식당을 넘겨주는 걸 고려해보겠다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예상대로 엄마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식당에 출근한 남편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바쁘게 움직이면서 엄마의 눈에 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엄마의 식당은 2층 규모로 된 큰 식당이었어요. 일하는 사람도 10명이 넘을 정도였죠. 남편은 곧 이 식당이 자기 차지가 될 거라는 부질없는 꿈을 꾸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 엄마가 식당을 당장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남편은 슬슬 엄마와 제 눈을 피해서 딴전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재료를 다듬으라고 하면 식재료 창고에 틀어박혀서 잠을 자기도 했고 배달이나 장을 봐온다는 핑계를 대고 차를 몰고 나가서 한나절 동안 놀다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엄마가 남편에게 일을 시키면 남편은 엄마와 제 눈치만 보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놀기만 했어요. 어떤 날은 한참 손님들이 많아서 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데 남편이 보이지 않아서 찾아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집에 가서 늘어지게 자고 있기도 했어요. 또 어떤 날은 친구들을 떼거지로 불러서 식당에서 술 타령을 하기도 했어요. 야, 오늘은 마음껏 마셔. 내가 전부 쏠 테니까. 이야, 네가 곧 이 식당의 주인이 될 거라니 정말이구나. 현배, 너 팔자가 늘어졌구나. 남편은 친구들에게 이 식당이 곧 자기 차지가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사발로 들이키고 있었던 거죠. 남편과 친구들은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서 한참 동안이나 술을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을 배웅해주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엄마가 불렀습니다. 김서방, 이리 와서 앉아봐. 엄마는 화가 단단히 나 있었습니다. 술에 취했어도 그런 사실을 아는 남편은 애교로 비비면서 넘어가려고 들었어요. 에이, 장모님 왜 또 이렇게 삐지셨어요?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기분 푸세요. 남편은 웃으면서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지만 엄마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손 치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야?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매일같이 농땡이나 치더니 이젠 술 타령까지 해. 내일부터 식당 그만둬. 엄마가 화를 내자 남편은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다가 엄마의 화가 풀리지 않자 남편도 짜증을 냈습니다. 장모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차피 딸한테 물려줄 식당 좀 일찍 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개처럼 부려먹다가 이제 와서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두겠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서 엄마와 말다툼을 하면서 술주정을 했어요.
사위의 술주정을 본 엄마는 노발대발하면서 욕을 했고 저는 남편과 엄마의 중간에 끼어서 번갈아 가면서 둘을 말렸습니다. 다음날 술이 깬 남편이 엄마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해서 겨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태도가 바뀐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엄마와 제 눈을 피해가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도 남편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저희 집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같이 사업을 시작했고 세상에서 아버지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동업자가 아버지 몰래 회사의 공금을 빼돌렸던 겁니다. 동업자와 결탁한 회사의 간부들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에게 그걸 숨겨왔던 거예요. 뒤늦게 동업자의 배신을 알았지만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에 파산 상태에 처해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동업자와 그의 한 통속이 된 고위 간부들을 말만 믿고 그들이 조작한 회계장부만 보고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간신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동업자와 간부들은 모두 도망을 쳐버렸고 혼자 남게 된 아버지는 회사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저와 언니는 억울하게 한을 품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저희 자매는 장례식 내내 흐르는 눈물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장례식장에서도 어이없는 짓을 했습니다. 남편은 장례식 내내 조의금을 챙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는 지인들이 찾아오면 조의금을 자기가 직접 받아 챙기는 겁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의금을 왜 당신이 챙겨? 원래 자기 손님이 내는 조의금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법이잖아. 그래서 챙기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조의금은 장례식 비용부터 정산한 다음에 나누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자기 거라고 챙기면 어떡해. 장례식 비용이야 처형하고 동서가 알아서 하겠지. 남편은 당연히 장례식 비용은 언니와 형부가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말을 들은 언니는 기가 막혀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부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왜 제가 장례식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죠? 당연히 처형이 우리보다 돈이 많고 잘 살잖아요. 남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언니도 화가 나서 일하기 싫어서 처가 식당에 빌붙어 살면서 장인어른 조의금까지 챙겨서 살림에 보태야 하는 처지가 참 딱하네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언니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남편도 대들었고 조문객들까지 나서서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 언니와 남편을 말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조문객들을 맞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친구들과 술 타령만 하더니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고 형부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운 겁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모든 걸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 처리를 회계사인 형부가 맡게 되었는데 남편은 형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형님, 뭔가 좀 이상한데요? 남편은 형부에게 아버지의 회사가 어떻게 처리될 거냐고 물어서 형부는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남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대뜸 형부에게 왜 아버지 회사를 팔아서 혼자 독차지하려 드냐고 따진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장인어른 회사를 청산한다는 빌미로 팔아치운 다음에 그 돈을 혼자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네 말이 좀 지나쳐. 좋아, 내가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구멍가게도 아니고 큰 회사가 부도가 나면 지분을 가진 주주들의 뜻에 따라서 회계 감사를 한 다음에 가치가 있는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상환한 다음에 지분을 많이 가진 순서에 따라서 매각 대금을 나누게 되는 거야. 아, 저는 무식해서 그런 말은 모르겠고 회사를 팔게 되면 그 절반 저한테 주세요. 뭐야? 회사를 정리하는 게 어린애 장난인 줄 알아? 처음에는 차근차근 설명하던 형부도 덮어놓고 회사를 매각하는 대금 절반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남편에게 기분이 상해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인데 팔면 당연히 그 돈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위인 제게도 절반의 권리는 있다는 겁니다. 나를 허수아비 취급하면서 혼자서 다 해먹으라고 들지 마요. 말 함부로 하지 마.
어떻게 대학까지 나와서 이렇게 무식하고 막대 먹을 수가 있어? 참 수준 떨어져서 말이 안 통하네. 그래, 나 무식하고 천박하다. 그러는 넌 그렇게 잘나서 장인 회사를 통째로 들어먹으려고 사기를 치냐? 뭐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화가 난 형부는 남편의 멱살을 움켜잡았고 남편은 형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제발 그만하라고 매달렸고 언니도 형부를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형부는 숨을 몰아쉬면서 분을 가라앉힌 다음에 뜻밖의 말을 했어요. 장인어른 회사 정리는 신경 쓰지 말고 빌려간 돈 3천만 원이나 빨리 갚아. 형부의 말에 남편은 움찔하더니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는 형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그게 무슨 말인지 물었어요. 몇 달 전에 김서방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급하다고 사정하면서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남편은 형부를 찾아가서 급하다고 하면서 다짜고짜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형부에게 그 정도 돈을 해줄 여유는 충분히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깡통을 차고 말았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이 잘 아는 친구는 증권사에 다니는 지인에게서 입수한 정보라고 하면서 종목 하나를 알려주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 2달 뒤에는 완전히 대박이 날 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펴보니 그저 별 볼 일 없는 회사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지금이야 그렇지 두고 봐 보름 뒤부터 본격적으로 달릴 테니까. 남편은 반신반의하면서 500만 원만 투자를 했는데 정말 친구의 말대로 보름 뒤부터 연일 상한가를 치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해요. 그것을 본 남편은 바로 대출을 받아서 올인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꺾일 줄 모르고 올라가기만 하던 종목이 갑자기 상승을 뚝 멈추더니 며칠 뒤부터 연일 하한가 폭탄을 맞아버렸다고 해요. 남편은 곧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가면서 기다렸는데 얼마 후에 남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3천만 원을 올인했던 그 종목은 완전히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서 상장이 폐지되어 버렸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남편은 상장 폐지를 앞둔 회사를 상대로 장난을 친 작전 세력들에게 보기 좋게 당하고 말았던 거죠. 이른바 설거지라는 것이죠. 저는 남편을 붙들고 이게 사실이냐 물었고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저지른 크고 작은 사고와 어이없는 짓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남편은 구제불능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장례정차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에게 그동안 참고 있었던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지금까지 어떻게든 가정은 깨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젠 못 참겠어. 당신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전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했어요. 여보, 우리 경미를 생각해봐. 경미가 애비 없는 자식으로 자라길 원하는 거야? 아무리 못난 애비라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엄청난 차이야. 남편은 딸을 방패막이로 내세웠습니다. 전 다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제 3살이 된 딸은 유난히 남편을 많이 따랐어요. 염치도 없고 뻔뻔스러운 남편도 딸에게만은 아주 좋은 아빠였어요. 여보, 이제부터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다시는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마. 장모님도 도와서 식당 일도 열심히 하고 당신하고 경미한테 더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되도록 약속할게. 남편도 진지한 표정으로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자인 제 마음은 흔들렸고 다시 한번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약속과는 달리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참고 또 참다가 폭발한 저는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그때마다 염치도 없고 돈에 눈이 먼 남편은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고 버텼어요. 그렇게 남편과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갔고 엄마가 식당을 제게 물려주었습니다. 몇 년간을 처가에서 거머리처럼 불붙어 사는 남편에게 질리기도 했고 엄마의 건강도 예전 같지는 않아졌기 때문이었죠. 제가 식당을 물려받자 남편이 더 좋아서 날뛰었습니다. 됐어, 여보. 우리는 이제 식당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돼. 인생 뭐 있어? 그저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저는 식당이 마치 자기 거라도 되는 것처럼 설쳐대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당신 이거 하나 분명하게 알아도 이 식당은 당신이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야. 주인은 나란 말이야. 그래 알아.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내 거나 마찬가지지 뭐. 아니 혹시라도 당신이 이 식당 가지고 장난이라도 치면 그때는 당장 이혼이야. 알았어. 무섭게 왜 이래. 저는 만일에 대비해서 남편이 저 몰래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설마 그런 일까지 저지르진 않겠지만 저를 속이고 식당을 처분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사생결단을 낼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어요. 남편도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식당을 물려받은 뒤로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전처럼 게으름을 부리지도 않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서빙을 하기도 했고 카운터도 맡아서 자기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재벌게 못 준다는 말처럼 남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카운터를 맡기고 주방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들어온 음식 주문을 확인하고 주방 직원들에게 전달을 했고 손이 딸리면 저도 음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카운터를 맡은 뒤로 결산이 조금씩 맞지 않았어요. 문제는 현금으로 들어온 수입에서 생겼어요. 남편이 현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금 결제가 많지 않았고 수입의 대부분이 카드 결제여서 저는 그 정도는 눈 감아주기로 했어요. 남편이 챙기는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에 대한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어린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식당에서 알바생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23살의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내 친구 사촌 여동생인데 사정이 참 딱하게 되었어. 남편은 제게 그녀를 알바생으로 데리고 온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뒤에 재취업에 실패하자 막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회사의 과장으로 일했는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인원 감축을 하게 되자 그녀의 아버지가 무능한 직원으로 찍혀서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실직보다는 15년이 넘게 일했던 회사에서 비참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더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관련 업종에 재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모두 나이가 있는 그를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막노동판에 나갔는데 한 달 만에 큰 사고로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해요. 가장의 실직과 입원은 그녀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어요. 대학 등록금보다는 당장 가족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그녀는 휴학을 하고 알바를 찾아 나섰는데 남편에게 친구가 소개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일하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제게 야무진 표정으로 인사를 했고 저는 그녀의 다부진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 알바를 시켜주었고 딱한 사정을 고려해서 시급도 후하게 쳐주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녀는 시키는 일은 모두 똑부러지게 해냈어요. 나중에는 시키지 않아도 수시로 홀에 청소를 했고 손님들이 뜸한 시간에는 주방으로 들어와서 설거지까지 거들었습니다. 미애야, 그냥 놔둬. 설거지는 주방 식구들이 할 거야. 아니에요. 점심시간이 지나서 서빙은 한가해요. 그러니 서로 도와야죠. 미애는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어서 제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미애가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사장님, 그동안 신경 써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처럼만 하면 틀림없이 인정받을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도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 저는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해준 미애가 고마워서 퇴직금 명목으로 얼마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미애는 감동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한 다음에 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당신도 내 친구 경철이 알지? 그 자식이 따로 독립해서 회사를 차릴 모양이야. 그래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네. 참. 경철이라는 남편 친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꽤나 능력이 있는 프로그래머라고 했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독립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경철이는 꼭 성공할 놈이야. 그러니 5천만 원만 투자하자. 절대 사기당하거나 하지는 않아.
저는 망설여졌지만 남편이 며칠 동안이나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 저는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남편이 제게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미애와 내연 관계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홀에서 서빙을 하는 직원들은 남편과 미애가 수상한 사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애가 그만둔 다음에 서빙을 하던 남자 직원 하나가 제게 살짝 말을 해줘서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그 직원의 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미애도 그만둔 마당에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도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분하고 미애는 동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미애는 남편분 애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분수가 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다음에 남편과 미애의 관계를 은밀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했던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저 몰래 미애와 동거를 하면서 갓난애를 키우고 있었어요. 미애가 식당을 그만둔 이유는 바로 남편의 애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는 것을 뛰어넘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면서 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배신감과 치욕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미애년과의 관계를 추궁을 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은 눈을 치뜨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자, 이걸 보고도 큰 소리 칠 수 있어? 저는 남편과 미애가 갓난아기를 안고 서로 손을 잡고 마트에서 다정하게 쇼핑을 하는 사진과 다른 증거들을 남편의 얼굴에 확 집어 던졌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본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서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만 용서해줘. 제발 부탁이야.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미애는 친구의 사촌 여동생이 아니었고 식당에 올 때부터 남편과 내연관계였다고 합니다. 둘은 1년 전부터 동호회에 만나서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빠져서 내연관계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저를 화나게 만든 건 제가 식당을 담보로 받아준 대출금으로 남편은 미애와 같이 동거할 원룸을 구했고 생활비로 썼다는 겁니다. 남편 내연녀의 생활비를 제가 대준 꼴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애를 임신해서 식당을 그만두는 내연녀에게 수고했다고 퇴직금까지 지어준 걸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네가 인간이야? 짐승도 이런 더러운 짓을 안 해.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아.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마구 때렸어요. 남편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제가 쏟아내는 거친 욕설과 주먹질을 몸으로 받아내야 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했고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구제불능의 인간 말종 같은 농가는 진작에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놈이 하는 말에 속아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다 보니 결국 이런 처참하고 더러운 꼴을 본 다음에 헤어지게 되었네요. 어찌되었든 더러운 기생충의 찰거머리 같은 남편과 드디어 헤어지게 되었으니 속은 후련합니다. 나중에 들리는 말에 따르면 전 남편과 미애도 끝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와 헤어진 다음에 전 남편은 미애와 동거를 했는데 미애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애까지 버려두고 도망을 가는 어이없는 짓을 했다고 해요. 남편은 백방으로 미애의 행방을 찾아다니다 포기하고 혼자 애를 키우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남자 혼자서 갓난애를 키우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인간적으로는 전 남편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모두가 자업자득이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